네,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했는데 거기서 경제적인 부분을 좀 떼서 보자면 베손트 장관을 만났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을 좀 나누게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베센트 재무장관과 이제 만났는데 예. 거기서 이제 다양한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느냐라고 예. 본다 그러면 이제 대통령실에서 얘기하기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이 대통령께서는요. 일단은 이제는 통상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얘기를 좀 나눴는데 이제 안보 측면은 좀 잘 돼가고 있는데 이 통상 측면에 대해서는 좀 협의가 뭐 잘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뭐 더 얘기를 나눠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특히 이 대통령이 이제 3,500억 달러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이제는 거론을 했는데 이 상업적 합리성을 바탕으로라는 이제 키워드를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네.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자료 화면 나오고 있는데 상업적 합리성 바탕으로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베센트 재무장관과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재무장관이 이런 피드백으로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한미 동맹은 굳건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특히 여기서 이제는 좀 고무적인 게 또 조선업에 대해서 또 얘기를 또 꺼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국과의 조선업에 대해서 진보적으로 나아가길 원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조선 분야의 협력 분야 그다음에 무역 분야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투자 협력, 그러니까 무역 쪽은 괜찮은데 이 투자 협력, 그러니까 이제 3,500억 달러 얘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계속적으로 이 대통령의 말을 계속적으로 경청했다라고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이루어졌던 이제 팩트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 관세 협상에 있어서 따로 데드라인을 두고는 있지 않다. 네. 다만 에이펙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근데 이거 이미 뭐 어느 정도 구두적으로 협의가 다 됐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금방 서명하는 건 줄 알았거든요. 네. 또 데드라인이 없다는 건 또 어느 정도 길어질 가능성도 네. 협의할 내용들도 많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요. 그러니까 저는 좋은 전략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끌려가지 않겠다라는 거죠. 미국의 전략대로 우리는 끌려가지 않겠다라는 게 이번에 이제는 대통령실의 그 발언의 의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데드라인을 사실 에이펙 정상회담 이전으로 이제는 사실상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1차적인 목표를 그 시기로 잡았을 뿐이지 이게 만약에 진전이 안 된다 그러면 에이펙 정상회담 이후라도 연내 말이라도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다라는 저는 의미로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의도대로 우리는 끌려가지 않겠다라는 어떤 선언적인 어떤 제가 봤을 땐 전략적인 선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고 미국도 우리의 이제는 이런 어떤 메시지를 잘 읽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좀 더 유리한 입장으로 미국 내부에서 논의가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저는 좋은 어떤 전략을 갖고 왔다라고 해보고 우리의 이제 협상의 원칙을 지켜나간다는 거. 절대 미국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지 않겠다라는 것을 선언했다. 저는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만약에 진전이 된다 그러면 에이펙 정상회담 때 만약에 정상이 만나서 얘기를 나누겠죠. 하지만 그 시기를 1차 목표로 하고 있지만 꼭 시간에 구애받지 않겠다라는 것이 아마 이번에 발언의 의미지 않을까 좀 생각해 봅니다. 네. 일본에 이어서 유럽 또한 이 네. 자동차 관세 15%로 확정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협상 중이기 때문에 25% 그대로 유지되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 지금 차이가 나는 것인데 계속해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미국이 참 얄미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왜 그러냐면 그 이번에 이제는 유럽산에 대해서 이제 15%에 대해서 이것도 또 소급 적용시켜줬습니다. 일본은 이미 7월 달부터 15%고요. 그 유럽산 자동차에 대해서도 이번에 이제 합의가 되면서 이제는 8월 1일부터 이제 소급 적용을 해줬는데 왜 이렇게 또 미국이 또 승인이 이제 철저하게 또 이루어졌느냐라고 본다 그러면 유럽에서 미국산 산업재에 대해서 철폐 입법을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도 이제 유리한 입장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제는 상호 교환적인 측면에서 그러면 이제 관세율에 대해서 15% 이렇게 이제 된 거죠. 그러니까 참 이게 주거니 받거니 그다음에 정치적 논리로 또한 경제적 논리로 철저하게 계산돼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25% 맡고 있는데 자동차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지금 불리한 입장인 건 분명히 맞습니다. 일단 우리가 가격 경쟁력에서 미국 내에서 북미 상태에서 조금 가격 경쟁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예. 이미 이러한 현상은 지금 일어나고 있죠. 현대와 기아차의
합산 영업이익률을 봤더니 올해 2분기에요. 2.1%포인트 이제 내려갔고요. 그다음에 또한 관세로 인해서 연간 3조에서 한 5조 원 정도를 계속적으로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라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2025년도 상반기만 본다 그러면 이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의 전기차가요. 북미 시장에서, 미국 시장에서의 감소율이 거의 한 88%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급감을 했어요, 지금. 이제 가격 경쟁력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게 시간이 오래될수록 영업적인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타격을 좀 받을 수밖에 없다. 왜? 가격이 뭐 경쟁차에 비해 비싸다 보니까 당연히 네. 소비자들의 이제 판단이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좀 문제가 되고 있어서 아무리 뭐 미국 안에 현대자동차의 공장이 있습니다. 메타플랜트가 있는데 여기서 아무리 만들어내도 일단 우리가 북미에 가는 건 미국 시장에 가는 거의 60%가 대부분 한국에서 가거든요. 그러니까 관세가 계속 25%로 유지하는 한 타격은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어떤 상황에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관세로 인해서 우리가 무리하게 3,500억 달러를 주고 들어가느냐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철저하게 계산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협상이 좀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제를 바꿔서 저희가 이번 주에 카카오톡 관련된 얘기를 조금 하고 있거든요. 네. 카카오톡이 실제로 그 업데이트가 그래서 됐어요. 혹시 하셨는지요? 저는 글쎄요, 전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저한테 업데이트하라고 내용이 안 날라오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네. 지금 그 앱스토어 등에서 업데이트를 하신 분도 계시고 아직 안 하신 분도 계시는데 반응은 조금 안 좋은 것 같던데 어떻습니까? 네. 이게 업데이트가요. 아마 그러실 겁니다. 저처럼 나는 업데이트 안 돼 있는데라고 보실 텐데 이게 순차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다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저도 이제 현재는 업데이트가 안 된 상태인데 근데 이제는 네티즌들이나 아니면 지금 인터넷 누리꾼들의 그 얘기를 이제 종합해 보면 정보를 종합해 보면 너무 불편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 이유가 이미 경험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목차 순서대로 그러니까 친구가 이제 목록화돼서 나왔다가 지금은 SNS 이제 소셜 기능으로 되다 보니까 그 친구의 이제 일상이 보여진다는 거죠. 피드 형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부담된다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업데이트 안 받는 방법. 이게 좀 지금 인터넷상에서 유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아예 꺼놓는 거죠. 예. 저도 찾아봤는데 의외로 쉽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방송에서 알려줄 수는 없는 거고. 어쨌든 간에 자동 업데이트를 안 하게끔 하시는 분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아마 카카오톡에서 아마 고려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마 고려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는 건 카카오톡에 챗GPT도 탑재가 된다고 네. 하는데 사실 많이 쓴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이 챗GPT가 어려우신 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네. 이게 좀 언젠가는 좀 이게 적응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저는 챗 GPT를 유료로 쓰고 있는데 예. 한번 써봤다가요. 그러면 이제 유료를 탈퇴할 고민도 한번 해볼 생각이 있습니다. 만약에 저도 아직 써보진 않았지만 그 카카오톡 안에서 챗 GPT 5가 유료처럼 잘 속도가 빨라지고 예. 데이터량이 충분하다 그러면 저 같은 유료 회원들은 굳이 돈을 내서 쓸 이유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굉장히 좋은 기능이 카카오톡 안에 이제 들어왔다라는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근데 지금 또 일각에서는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많은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메신저로부터 처음 시작했거든요. 카카오톡은. 이게 예. 다른 SNS와 다른 점이에요. 다른 SNS는 아시겠지만 인스타 같은 경우에도요. 친구 맺기를 해야 됩니다. 팔로우 기능이 있다 그렇죠. 보니까. 근데 카카오톡은 처음부터 이 SNS로 시작한 게 아니라 메신저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나의 모든 친구가 쫙 있잖아요. 전화번호만 있으면 다 친구가 맞아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너무나 사실 부담스럽다. 우리가 보통 일종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시간이 갈수록 어찌 보면은 이게 어떤 분들에게는 하나의 스팸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스팸을 얘기했을 때 옵트인과 옵트아웃 방식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허용을 하느냐, 그래서 내가 메시지를 받느냐가 사실상 옵트인 방식인데 옵트아웃 방식은 일단 나에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수신 거부를 해야지만 안 보이는 방식이거든요. 지금의 이 SNS 지금 카카오톡의 이 개편은 어찌 보면 옵트아웃 방식이에요. 예. 일단 보여줍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차단을 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이게 사실상 우리 정서에는 좀 맞지 않은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게 성공할지는 지켜보셔야 되겠고 또 하나의 의미를 말씀드리면 어르신들의 첫 SNS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어르신들은 인스타 모르시고요. 네. 페이스북 안 하시거든요. 그렇죠.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그런 분들 친구 계시죠. 피드가 뭔지 모릅니다. 친구 일상을 왜 보는지 몰라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뭐가 되느냐? 이 SNS가 이제 어르신들이 첫 보시면서 굉장히 생각보다 폭발적으로 증가될 가능성이 있어요. SNS의 장점이 뭡니까? 이게 약간의 관음증이 있거든요. 예. 남의 일상을 바라보는 그렇죠. 거. 이게 장점인데, 이게 어르신들이 봤을 때 너무 재밌는 거죠, 그게. 어. 그러니까 의외로 또 이게 폭발적으로 또 인기를 끌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보면 카카오톡이 정말로 뭐 약간 강압적인 측면도 있지만 참 머리를 잘 썼다.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과연 이게 어떻게 자리를 잡을지는 일단은 소비자의 이제 반응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또 어르신이 이렇게 본다면 젊은 층은 싫어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들기도 그렇죠. 하고요. 부장님이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또 싫어할 수 네, 있겠죠. 그래서 카카오에서는 일단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대폭 강화한다고 하는데 이런 사생활 관련해서는 계속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짧게 하나만 질문 좀 네. 드리자면 출산율, 출생아 수, 혼인 건수 이런 거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네. 경제 전문가로서는 어떤 생각하면서 보세요? 일단 이게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게 혼인 건수도 증가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출생아 수도 이제는 소폭 증가되고 있는데 그런 이유로 첫 번째로 본다 그러면 에코붐 세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에코붐 세대를 어떤 세대라고 얘기하냐면 일단 베이비붐 세대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 세대가 X 아니라 그 다음 Y 세대예요. 네. 이 Y 세대가 이제 에코붐 세대라고 얘기하는데 왜 에코붐을 얘기하면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야호하면 울리죠. 예. 야호 울리잖아요. 예. 베이붐 세대가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출산한 아이들이 에코붐 세대고요. 그분들이 다시 이제 출산을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에코붐 세대라고 얘기하는데 이분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결혼하고 출산한 시기가 지금 다가온 거예요. 에코붐 세대. 네, 그래서 이제는 출산의 수가 인구 통계학적으로 본다 그러면 늘어나는 구조로 지금 가고 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겠고요. 두 번째로는 출산 결혼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졌죠. 굉장히 우호적으로 좀 바뀐 부분.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역시나 정부의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전 정부에 대해서 뭐 나쁜 것도 있었지만은 좋은 점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출산에 대해서 부동산 대책, 내 집 마련 이거에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이게 좀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혼부부라든지 아니면 예비 신혼부부에 대한 이런 뭐 아파트에 대해서든지 주택에 대해서든지 내 집 마련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정책적으로 드라이브를 걸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에 와서 계속적으로 이제 효과를 보고 있다고 판단해 보겠고 이런 좋은 정책들은 계속 이어주기를 좀 희망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경제 이슈들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